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에서 음식료 담당하고 있는 김정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료 25년 산업전망 객단가 실종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객단가 실종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을 지배하는 핵심 화두는 트레이딩 다운 현상입니다. 이 소비재 대표적으로 좀 우리가 선행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외식 동향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의 외식 활동이 파인 다이닝에서 캐주얼 다이닝으로, 캐주얼에서 이제 패스트 캐주얼, 더 내려가서는 이제 퀵 서비스, 패스트푸드나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이탈하는 소비자들은 리테일이나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객단가를 낮춰서 식사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이제 객단가 쪽에서의 우리가 하락, 이 부분을 좀 트래픽 개선으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먼저 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고물가 환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2% 이하로 내려온 물가 상승률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은 사실 좀 컴파운드 효과가 있죠. 좀 누적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21년도 이후부터 최대 6% 이상 하이싱까지 물가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떨어지더라도 미드 싱글대를 계속 유지했었기 때문에 20년도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신선품의 물가 상승률은 30%에 달하고요. 누적적으로. 가공식품은 20%, 외식 물가는 25% 상승을 했습니다. 그 동기간 동안 이만큼의 소득 증가가 없다라면 모든 재화에 있어서 소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물가 부담 때문에 우측에 보시면 실질 임금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0을 하회하면서 월별로 감소 흐름을 이어간 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네,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장기간 고금리 환경이 유지가 됐고요. 최근 들어서 베이비 스텝의 인하가 있긴 했지만 이 부분 가지고는 아직은 이 고금리 부담을 떨쳐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신용을 보겠습니다. 신용 쪽은 부동산을 제외했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정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부동산마저 최근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측면에서의 소비 여력 증가 역시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쪽은 사실 올해는 좀 어려웠죠. 반등,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산 시장에서 주식 쪽은 올해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고 부동산도 최근에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반등이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엔 코인만 좋았죠. 하지만 이 자산 시장을 살펴봤을 때 소비가 좋았던 시기와 좀 무관하게 움직였던 걸 보면은 특히 22년도에 소비가 좋을 때, 20년, 21년 자산시장이 좋을 때는 소비가 부진했고요. 이후에 22년도에 자산이 떨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이제 좋았었고 사실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이 소득에 기반해서 소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자산시장과 무관하게 최근에 소비 환경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득 데이터가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자산시장도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우측을 보시면은 중요하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앞서 이제 실질 소득을 말씀드렸고 물가 상승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공과금 세금 제하고 나서 이제 이자 비용까지 가처분 소득을 봤을 때 저소득과 고소득이 지금 동행하면서 감소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고소득층이 기저효과에서 반등하긴 했지만 재차 하락을 염두에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데이터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소비 환경이 녹록지 않다. 이런 부분이 일단 내년도 소비 환경에 또 반영되는 배경 데이터가 될 거고요. 종합을 해보면 전체 소득 세대를 아울러서 봤을 때 소득 증가율을 계속해서 지출 증가율이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가계 흑자 규모 역시 지난 거의 한 8개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 소비 측면에서는 이 소비 여력이 제한되어 있고 주머니 사정이 좀 팍팍하다. 흑자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 여력을 키우기에는 당분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부진했던 소비 환경이 지금 하반기에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까지도 이러한 환경은 좀 더 장기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 활동을 볼 때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대를 MZ세대로 보고 있는데요. MZ세대의 이동 데이터, 과거의 소비 활동과 연관된 이동을 봤을 때 특히 전체 세대를 좀 앞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봉쇄에 들어가면서 좀 더 빠르게
MZ세대가 이제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외부 활동을 줄였고요. 이후에 백신이 나오면서 외부 활동을 빨리 이제 회복을 시켰고, 그 이후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소비 활동 관련된 외부 활동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던 게 당시 MZ세대 특징이었다면, 이후에 좀 더 빠르게 퇴장하면서 감소가 먼저 두드러졌다면 전체 세대는 이를 따라오면서 후행하면서 MZ세대 모습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라고 봤을 때 MZ세대가 더 이상 객단가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4년에 객단가 레벨이 물론 전체 세대보다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1.4% 상승으로 그쳤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객단가가 올라오면서 더 이상 이제 물가 상승률 수준의 객단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MZ세대 소비의 특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MZ를 제외한 전체 세대에서는 6.4%의 상승이 나오긴 했으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를 MZ를 따라서 이 객단가 상승률이 많이 저조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절대 레벨에서도 한 7,700원 정도의 객단가가 좀 부담스러운 레벨로 좀 보이고요. 올해 이제 소비 동기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라온 부분이 굿 프라이스입니다. 굿 프라이스 쪽에 많은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좀 두드러지게 떨어진 쪽이 푸드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지만 품질, 퀄리티를 포기하면서 가격적인 요인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채널상으로 많이 인기를 끈 곳은 CU, GS25, 세븐일레븐 대부분 좀 편의점이고요. 좀 저단가의 좀 패스트푸드 성격의 외식, 그리고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점포들이 이제 그 뒤를 이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물가 부담이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봤을 때 이 고물가 환경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56.7% 절반 이상이 소비 감소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있어서 이 필수 소비재인 식품에서도 소비를 줄이면서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이런 수요들은 급식이라든지 일부 포장이라든지 좀 저단가 제품들로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은 소비를 줄인다, 저렴한 판매처를 이용한다, 대체재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필수재지만 그 대안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고요. 실제로 통계청 데이터를 봤을 때 가계 수지에서 품목별 매출 성장률과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은지 해당 품목의 소비 증가율이 높은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계산해 봤는데요. 절반 이상의 제품들이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지출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이는 뭐냐면 수량을 줄이거나 이쪽에서의 매출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양을 줄이면서 지금은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스켓 사이즈가 줄어드는 소비자 1인당 객단가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측에서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식품 물가 상승률과 식품 소비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지난 2년간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식품 소비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라고 하여금 계속해서 좀 바스켓 사이즈를 줄이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률 수준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소비 감소, 소비 경기 부진, 식품 소비에 대한 이 하락이 단순히 이제 경기만 반영하는 거냐 그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복합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고물가, 고금리 환경 등이 주 요인이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이 건강과 관련된 이 식사량을 줄이는 트렌드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트렌드는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 감소, 그래서 특히 젊은 층, 여성층을 중심으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대 그리고 성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게 저탄고지 티어드 상승과 그 다음에 탄수화물 소비량 감소가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이고요. 더불어서 당에 대한 섭취도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층, 여성층 중심으로 해서 뚜렷하게 당 소비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당류, 이당류 할 거 없이 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고요. 끼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식사 개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줄어들고 있고요. 연령이 낮을수록 아침 식사를 거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특히 30대, 40대 정도에서는 음료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커피나 차류 정도로 가르는 거고요. 연령이 이제 높을수록 아침 식사 비중은 높은 편이긴 한데 그 횟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소비 환경은 소비자들의 이제 다운시프트, 소비의 기여를 낮추고 있는데요. 이 소비 시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파트는 이제 사치재와 필수재,
브랜드와 채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여기에 선택하기를 사치제이거나 브랜드가 강한 제품들 또는 채널 강점이 있거나 필수 성격이 강한 제품들 위주로 쏠림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객단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스켓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소비 규모를 줄이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고소득, 중위소득, 저소득 할 것 없이 모두 일관적인 현상이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소비 시장의 모습은 중간이 사라지면서 양극단이 올라오게 되고 전체 바스켓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소비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침체기를 보여주는 게 내년도 소비시장의 가장 큰 아웃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제품, 채널 측면에서의 수혜를 찾아본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성비 높은 저단가 필수품 쪽으로 수요를 늘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건 담배, 라면 그리고 종합식품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저단가 HMR 쪽일 거고요. 채널상으로는 이제 근거리 바스켓 사이즈가 작은 편의점 쪽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객단가 실종에 대처하는 식품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식품 산업은 고성장기, 중기 성장기, 지금 저성장기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고성장기에는 대형마트의 증가가 주요하면서 대형마트의 증가는 좋았습니다. 당시에 소비자들이 이 대량 구매를 하고 또 집에 재고를 쌓아놓고 소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재고가 떨어지면은 다시 리스타킹을 하고 떨어지면 리스타킹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소비량도 늘고 동시에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면서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이상적인 국면을 겪었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성장기였고요.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은 건 HMR인데 HMR은 조리된 제품, 조리 수요가 이제 완제품 수요로 이동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은 불러일으켰지만 수량 증가는 제한적이어서 반쪽짜리 성장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달 앱으로 넘어가면서 채널상의 변화, 이 수량도 가격도 모두 자극하지 못하는 저성장기를 만들었고 코로나 때 이제 반짝 고성장을 겪었던 식품 산업은 다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는데 지금 국내 음식료 업체들의 화두는 해외 성장입니다. 국내 MS 확대도 중요하고 해외 성장 모두 중요하지만 MS 확대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식수 인구가 줄고 있고 식사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고요. 여기에 해답은 해외 성장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기업들 해외 비중과 영업이익률 레버리지 효과, 영업이익률 레버리지 효과는 해당 기업의 마진율, 고정비 성격이 좀 높은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서 마진율 변화가 큰 기업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큰 기업이냐 또는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이냐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기업들은 여전히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향후에 해외 비중을 높여갈 기업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시장의 가장 큰 걱정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감소한다, 시장이 수축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출산율은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G20 평균을 하회해서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은 또 빠르게 올라와서 G20 평균에 지금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글로벌 인구 전망은 80억 명에서 2070년 100억 명으로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에서 3,800만으로 이제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더 큰 문제는 고령화에 있고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 연령이 올라올수록 일일 섭취 칼로리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 구조를 감안한다면 25년 이후로는 좀 급격하게 전 국민 섭취량 자체가 줄어드는 이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고요. 이를 푸드 클리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식품 절벽 상황이 국내는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시나리오나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2025년 이후로는 우리가 전체 칼로리 소비량 감소를 피할 수가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식품 기업들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국내 식품 시장의 전체 사이즈는 약 한 100조 원 정도 규모에 달하고요. 이를 글로벌로 확대해 보면 약 9천조 원, 거의 한 100배에 달하는 시장이 해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어서 국내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규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당 카테고리의 이제 제품과 지역 확장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도모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 선봉장에 있는 해외 사업의 선봉장에 있는 기업은 이제 가공식품에서는 CJ 제일제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은 2018년도에 슈완스라는 미국의 냉동식품 회사를 인수해서 현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냉동 피자에서는 올해 점유율 1등으로 올라올 정도로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냉동 만두에서 이제 비비고 브랜드로 미국 내에서 또 점유율 50%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자와 만두는 매우 훌륭하게 자리 잡은 상황인데 지금 고민은 그 넥스트 카테고리 제품이 아직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도 국내 식품이 부진할 때 미국이 그 뒷받침을 다 해주지 못하면서 동반 하락을 했고 올해 주가도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은 결국 해외 쪽에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좀 확보가 됐을 때 성장 카테고리가 이제 기여를 할 때 좀 더 반등 모멘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좀 실적으로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상이고요. 대상은 이제 김치에 있어서 미국 새로운 공장을 인수하면서 해외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김치 이외에는 좀 HMR 쪽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해외 비중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국내 쪽 실적과 소재, 바이오 실적이 전체 실적의 스윙 팩터가 되고 있고요. 해외 쪽은 좀 비중이 올라올 때까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는 거는 이제 풀무원이고요. 해외 쪽이 작년 말에 길로이 미국 명공장이 완료가 되면서 미국 내 생산 설비를 모두 구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면류와 두부에 대한 생산 설비가 완료가 됐고 K-스트리트 푸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HMR 제품들은 아직은 국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담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미국 쪽이 아직은 좀 적자인 상황인데요. 지금 뭐 OEM 공장들을 많이 물색하고 있고 현지에 여전히 80% 비중으로 두부하고 이제 면류 제품들이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국 쪽이 흑자전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에서 이제 적자 규모가 한 200~300억 정도에 달하는 그래서 이쪽만 증가한다라면 거의 또 30~40%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쪽은 올해는 이제 아직은 매출 성장은 높았지만 구조 개선 작업이 좀 진행 중이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적자 규모까지 좀 줄어내면서 감소시키면서 전체 해외 쪽 BEP를 기대해보면 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미국 쪽이 이번 3분기에도 30%의 외형 성장을 보여줬고 중국도 14%의 외형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삼양식품이고요. 네, 여전히 해외 수출의 또 선봉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현지 법인을 통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징을 가질 때 삼양식품은 과감하게 이제 수출 공장들 늘리면서 수출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라면에는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 뭐 까르보 불닭이나 오리지널 불닭 제품들이 볶음면류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들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이 외국인 소비자한테 이제 익숙한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5월달 증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양 2공장이 가동이 될 텐데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추가 캐파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가이던스에 좀 맞추는 실적들이 나올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우려가 있었지만 컨센을 소폭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캐파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5월달까지는 좀 기대감, 5월 이후에는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요. 올해에서 내년도로 봤을 때 이제 실적 측면에서 가장 큰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삼양식품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심입니다. 농심은 3분기가 좀 아쉬웠습니다. 삼양과 농심의 이제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여전히 높은 국내 비중이라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좀 4분기에 좀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농심에서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신제품들의 효과입니다. 삼양식품이 이제 주력 제품이 대부분 볶음면인 거에 대비해서 농심은 이제 국물이 있는 라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현지 소비자한테 아직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농심도 투움바 신라면이라든지 이렇게 볶음면류 신제품을 내고 있고 해외 수출 공장 증설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농심에서는 향후 볶음면 쪽의 신제품 성과에 따라서 국내 부진을 얼마나 좀 커버할 수 있지 이게 내년도에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이제 그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원가 쪽인데요. 곡물가 관점에서는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이제 기상이변 이슈를 좀 체크하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올해 기상이변 이슈가 이제 중립 데이터로 넘어오고 나서는 하반기에 일부 라니냐 발생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기간도 너무 좀 늦춰지고 또 강도도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는 기상이변 측면에서 곡물가 상승 우려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곡물가가 이제 급등했던 시기는 2011, 12년도 라니냐가 극심했을 때 장기간 동안 15, 16년도 또 엘니뇨가 장기간 극심했을 때 곡물가 급등이 두드러졌고요. 가장 최근에는 20년도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 환경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더불어서 기상이변까지 더해지면서 이 삼중고로 인해서 곡물가가 좀 급등을 했었고요. 뒤이어서 원당이 엘니뇨가 오면서 이제 급등했다 지금 하락 중인데 다행인 점은 옥수수 가격이 전쟁 시기에 오버슈팅하고 나서 지금은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여전히 글로벌 재고가 풍부한 상황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의 작황 굿 엑셀런트 등급의 비율 역시 평년치에서 매우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작황이 양호했다, 재고비율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소맥과 대두 모두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가의 레깅 타임은 이제 곡물 가격은 6개월 레깅 타임이 있고요. 환율은 3개월의 레깅 타임이 있습니다. 반영되는 데 있어서 다행인 점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하락 포인트가 좀 두드러져서 투입 원가 레벨은 내년 상반기에는 더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섹터를 볼 때 지금 매출 전망은 여전히 좀 어렵지만 원가 전망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또 내년에 화두가 될 부분은 이제 밸류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주주환원이 또 한 가지 화두가 될 거고요. 그 선분장으로서 우리가 또 KTNG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KTNG 올해 가장 선제적으로 또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주주환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간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KTNG의 핵심은 PBR 상승인데요. KTNG도 과거에 PBR이 높았던 시기에는 2008년도에 3.5배에 달하는 기업이었고 이 레벨이 지금은 1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원인은 바로 ROE 하락에 있습니다. ROE가 2008년도에 25% 달했었는데 꾸준히 자본이 늘면서 ROE가 지금은 10%를 깨는 상황이고요. 이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ER, PBR 밸류에이션일 텐데 담배 회사 특성상 PER에서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PBR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PBR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PBR의 식을 내재적 PBR 식을 봤을 때 ROE와 COE, 그로스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OE가 낮아지거나 ROE가 올라가거나 그로스가 올라가면 PBR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담배 회사가 COE를 컨트롤하거나 그로스를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COE는 시장 금리가 결정을 하고 그로스는 담배 산업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결국 담배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ROE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ROE와 PBR의 상관관계를 보면 코스피 상장된 기업들은 뚜렷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ROE 기업들이 높은 PBR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ROE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ROE를 듀퐁 방정식으로 분해를 해보면 수익성 부분, 효율성 부분, 재무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담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을 통제하면서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한계는 명확하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자산을 슬림화시키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쓰면서 재무 구조를 이제 자본금을 끄면서 전체적으로 ROE를 올리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지금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 회사의 ROE 개선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담배 부분이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제 효율화시킬 수 있는 비핵심 사업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 담배 회사의 실적과 기업 가치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전체 기업 가치가 실적과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메인이 담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이후에 보시면은 주가가 전체 영업이익 흐름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괴리가 벌어지는데 그 극심했던 게 2018, 19, 20년도에 그랬었죠. 결국 이 회사는 주가는 본연의 담배 이익만을 따라가고 전체 이익과는 괴리가 벌어지는, 그래서 부동산 홍삼의 이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표이사의 교체에 있었습니다. 9년 만에 수장이 바뀌었고요.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글로벌 펀드를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타를 들은 게 이제 너네 왜 ROE 관리를 안 하냐, 그리고 왜 자본에 대한 효율적 배치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질타를 많이 받았고요. 대표이사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깊은 반성을 하고 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ROE 개선과 그 다음에 자본의 효율적 배치에 있을 거다 올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업을 살펴보면 담배 비즈니스 안정적입니다. 전체 수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반 담배 빠지는 거를 전자담배가 메꿔주고 있고요.
KTNG의 점유율은 2012년 이후로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와 경쟁사들이 전자담배 쪽으로 많이 치우치면서 일반 담배 쪽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담배 시장과 전자담배 시장 모두 고려했을 때 일단 국내 담배 시장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해줄 수가 있고요. 성장의 동력은 이제 해외 수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 중동의 대리상인 알로코자이란 기업과 중장기 이 확약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최소 물량이 좀 담보된 가운데 이후에 지역 확대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 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시장은 20년도 이후에 정체되면서 수량이 늘지 않았던 시장이 다시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쪽으로 여전히 1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KTNG 입장에서는 시장에 올라오는 건 호재다. 이렇게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쟁사들이 제한된 플랫폼과 제한된 제품으로 대응을 할 때 다양한 플랫폼과 제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하면서 글로벌 출시와 다르게 국내 출시이기 때문에 더 속도가 빨랐고요. 이런 라인업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빠르게 점유율을 가져간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플랫폼 출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외 쪽으로의 전자담배 수량 성장도 담보를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살펴보면요. KTNG와 비교할 수 있는 게 글로벌 선두 기업인 필립모리스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실적을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 추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KTNG가 부동산 쪽에 이익을 잘 벌면서 필립모리스의 순이익 추이를 상대 지표에서는 추월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이 주가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확연하게 갈리죠. KTNG가 계속해서 PMI를 필립모리스를 언더퍼폼했던 게 지난 15년간의 역사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주주환원 차이에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필립모리스는 2008년부터 꾸준히 100%를 상회하는 주주환원을 보여줬습니다. 보유 현금을 활용했고 비핵심 자산들을 활용하면서 100%가 넘는 주주환원, 그러니까 그 해에 버는 돈보다 더 주주환원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많게는 150%, 적어도 100% 이상의 주주환원이 이어지면서 강한 주주환원이 장기화됐다는 게 주주와의 신뢰를 만들었고요. KTNG도 물론 배당 측면에서는 우수한 사례였으나 주주환원 전체로 관점 본다라면 한 50% 언더하는 주주환원이 대부분 이어졌었기 때문에 100%가 넘는 주주환원 가장 최근 3년간의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본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요. 두 회사의 이 주주환원 정책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난 게 필립모리스는 지금 자본이 마이너스입니다. 실제로 자본이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자기 주식이 많기 때문에 자본의 차감 계정이어서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KTNG는 순수하게 자본을 쌓아가면서 자본이 늘어난 상황. 그렇기 때문에 ROE가 떨어지고 이어서 PBR이 떨어지고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건데요. KTNG 다시 한번 최근 나온 정책은 주주환원율을 내년부터는 이제 100% 이상으로 유지할 전망이고요. 여기에 정책들은 부동산 매각, 금융자산 매각을 통해서 한 해 순이익 이상의 주주환원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금액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자사주 매입 소각이 또 일시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KTNG의 이런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은 다시 한번 ROE 상승 국면을 만들어낼 거고 KTNG의 ROE 상승과 그다음에 이제 PBR 상승을 감안했을 때는 올해 이후에도 내년도에도 꾸준히 좀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음식료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 내년도 이 객단가 실종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바스켓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다. 필수제 저단가 가성비 제품들이 여전히 선전할 거고요. 제품 측면에서는 담배, 라면, 종합식품의 저단가 제품들이고 국내에서는 일단 담배 실적도 양호한 상황에서 주주환원까지 기대되기 때문에 KTNG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이어서 관심 종목으로는 해외 쪽 성장성이 가장 두드러질 삼양식품 내년도에는 또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음식료 25년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